1943년 4월 8일 프랑스 콩상공 27,000피트 고도에서 상급 중위 랄프 헤르메젠, 오버러트난트 랄프 헤르메센은 깨끗한 포케불프 포케울프 190 A5의 조종석 캐노피 너머로 어색한 형체들이 자신의 편대를 향해 힘겹게 상승하는 것을 관찰하며 묘한 미소를 산소 마스크 뒤로 숨길 수 없었다. 제26 전투비행단 작 게슈아더 26의 숙련된 에이스는 점령된 유럽 상공에서 첫 작전 대비를 하는 미군 전투기들을 면밀히 살폈다. 거대한 리퍼블릭 P-47 썬더볼트, 리퍼블릭 P-47 썬더볼츠가 고도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참지 못한 그는 편대원에게 무전했다. 자네들 부대가 우리에게 날아다니는 욕조를 보냈군. 그들 아래에는 제4 전투비행단 4th 파이터 그룹 소속 셜력대의 P-17C 썬더볼트가 빽빽한 무리를 지어 하늘로 힘들게 치솟고 있었다. 2000마력의 프레센 휘트니 R-800W, 와스프 프렛 앤 위트니 R-2800 더블 와스프 엔진은 7톤에 달하는 상당한 중량에 맞서 힘겨워했다. 우아한 스핏파이어와 민첩한 소련 요격기에 익숙했던 독일 조종사들에게 이 육중한 미국 항공기들은 거의 터무니없이 보였다. 튼튼한 원통형 동체 위에는 넓은 유리 조종석이 얹혀 있었고 거대한 몸체에 비해 불균형적으로 작아 보이는 날개, 그리고 루프트바페, 독일 공군의 어떤 무기보다도 거대한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었다. 헤르메젠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 포식자처럼 위에서 선회하던 독일 조종사들,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이 루프트바페 전투기 부대를 체계적으로 해체할 장비의 등장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년 반 안에 이 비행 고물들은 조롱의 대상에서 공포의 도구로 변모할 것이며 그들의 팔정에 범 59경, 브라우닝 중기관총, 브라우닝 헤비 머신 건스은 독일 상공에 울려 퍼지는 가장 두려운 소리가 될 것이다. 선멸의 계산법은 이미 그 넓은 날개에 담겨 있었다. 3,400발의 탄약, 분당 총 6,000발의 발사 속도, 이는 2초 안에 메서슈미트를 두 동강 낼 수 있는 충분한 집중 화력이었다. 이 지각 변동은 그 4월 아침에 제335 전투비행대대 지휘관 도널드 블레이크슬리 소령이 독일군 편대가 공격을 위해 자리 잡는 것을 발견했을 때 시작되었다. 불과 몇 주 전 RAF 스핏파이어 조종에서 전향한 전 이글 비행대대 이글 스쿼드론. 베테랑인 그는 그의 부하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을 이해했다. P-47에서 살아남으려면 공중전에 대한 모든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썬더볼트는 지배적인 전투기 설계 원칙에서 급진적인 이탈을 상징했다. 독일군이 상승과 선회 능력에 최적화된 경량 요격기를 우선시한 반면 리퍼블릭 항공, 리퍼블릭 에비에이션은 전례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 덩치, 추진력, 그리고 막대한 화력을 활용하여 공중전의 기본 원리를 재정의하는 고고도 거대 항공기였다. 그날 아침 프랑스 상공에 흩어져 있던 56명의 미군 조종사들 중에는 전설적인 지위에 오를 인물들이 있었다. 루프트바페의 심장에 공포를 심어줄 미래의 에이스들 말이다. 그러나 1943년 4월 8일 그들은 시험대에 오른 기체에 탑승한 풋내기 신병들이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숙련된 전투기 부대와 맞서고 있었다. 독일군은 1939년부터 끊임없이 공중전을 벌여왔으며 폴란드, 프랑스, 영국, 러시아 전선에서 온 베테랑들을 자랑했다. 미군 조종사들은 정확히 0일 동안 전투를 치렀을 뿐이었다. 이 이야기는 산업적 위력이 전술적 기교를 어떻게 압도했는지, 순수한 수량과 본질적인 품질이 어떻게 압도적인 우위로 합쳐졌는지, 그리고 독일 조종사들의 웃음이
400야드 거리에서 동조된 브라우닝 기관총이 항공기에 가할 수 있는 파괴력을 깨달으면서 순수한 공포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기록한다. 리퍼블릭 P-47 썬더볼트는 1940년 6월에 광란의 시기에 등장했다. 독일 전투기들이 프랑스를 휩쓸고 있을 때 조지아 태생의 리퍼블릭 항공 수석 디자이너 알렉산더 칼트벨리는 미 육군 항공대 US Army Air Forces로부터 긴급 사양을 받았다. 그들은 루프트바페의 정예기와 맞설 수 있는 고고도 요격기를 요청했다. 대신 카르트벨리가 구상한 것은 가능성의 한계를 확장하는 거대한 존재였다. 이것은 공룡이 될 겁니다. 카르트벨리는 자신의 설계팀에 털어놓았다. 하지만 훌륭한 비례를 가진 공룡이 될 겁니다. 1941년 5월 6일 처음으로 하늘을 날아오른 XP-42 프로토타입은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다. 공허 중량 9,900 파운드, 약 4,490kg로 그것은 전작인 P-세리진 랜서 P-42 랜서 바이보다 무려 62%나 더 무거웠다. 거대한 터보 슈퍼차저의 툴보 슈퍼차저 시스템은 복잡한 덕트가 후방 동체를 따라 구불구불 이어져 있어 거의 부풀어 오른 듯한 외관을 주었다. 그것을 처음 접한 시험 비행사들은 어김없이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런 고물 덩어리가 정말 날아요? 날았을 뿐만 아니라 고고도에서는 다른 어떤 비행기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였다. 18기통 성형 엔진으로 2000마력을 내는 프레센 휘트니 RE800 더블 와스프 엔진은 독일 전투기들이 출력 부족에 시달리던 10,000피트 상공에서 최고 출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배기가스로 구동되는 터보 슈퍼차저는 일반적인 슈퍼차저로는 공기가 너무 희박한 성층권에서도 해수면과 같은 성능을 제공했다. 코네티컷 주 브리지포트에서 훈련 중인 제56 전투비행단 56th 파이터 그룹을 지휘하던 휴버트 헙 잼켜의 휴버트의 합이 소령은 처음에는 그 항공기를 완전히 경멸했다. 그의 부대는 1942년 9월부터 1943년 1월 사이에 훈련사고로 조종사 18명과 항공기 40알대를 잃었다. P-47은 초기 전투 몇 달 동안 적 조종사들보다 훈련 중 더 많은 미군 목숨을 앗아갔다. 착륙 시 맥렬이 회전했고 토크로 인해 상승 시 통제 불능으로 벗어났으며 너무나도 급강하하여 조종사들은 압축성 문제에 직면했고 날개를 따라 충격파가 형성되면서 조종장치가 잠겨버렸다. 그러나 그것을 길들인 이들은 뭔가 특별한 것을 발견했다. 오클라호마 출신 농부의 아들로 27승을 거두며 미국 최고의 에이스 중 한 명이 될 로버트 S. 존슨. 소위는 그의 첫 비행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폭주하는 기관차에 묶인 기분이었어요. 순수한 힘은 믿을 수 없을 정도였죠. 조종하는 게 아니라 조준하는 것 같았어요. 1943년 4월과 5월의 초기 전투 교전은 독일군의 모든 선입견을 확인시켜 주었다. P-47은 포케불프 150바 헤우크리보다 선회 능력이 떨어졌고 메서슈미트 BBAK-9보다 상승 능력이 떨어졌으며 중고도에서 그들의 민첩한 기동성에 견줄 수 없었다. 루프트바페 조종사들은 이러한 취약점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을 신속하게 고안했다. 육중한 썬더볼트가 힘들어하는 아래쪽에서 공격하고 민첩성이 화력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선회 싸움을 강요했다. 제26 전투비행단 사령관 요제프 핍스 프릴레어 조셉 핍스 프릴러 대위는 첫 교전 후 본부에 이렇게 보고했다. 새로운 미국 전투기는 앉아있는 오리입니다. 트럭처럼 조종되고 화물 열차처럼 선회하며 과식한 소처럼 상승합니다. 우리 병사들은 그들을 인디아나라고 부릅니다. 전사로 위장한 뚱뚱한 표적이죠.
통계는 독일의 자신감을 확인시켜주는 듯했다. 첫 작전 한 달 동안 미군 전투기 비행단은 P-47 썬더볼트 13대를 잃고 독일군 격추는 단 3건만을 확인했다. 스피파이어 비행대대에서 관찰하던 RAF 영국 공군 연전도는 미국이 항공기 선택을 재고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은근히 시사했다. 영국 조종사들은 P-47에서 가장 효과적인 회피 기동은 안전벨트를 풀고 넓은 조종석을 뛰어다니는 것이라고 농담했다. 그러나 초기 교전에서 독일 정보부가 간과한 이상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격추된 P-47들은 격추되기 전까지 엄청난 손상을 견뎌냈다. 한 항공기는 5월 4일 임무에서 20여발의 기관포 관통상과 100발 이상의 기관총 피격 자국을 안고 귀환했다. 메서슈미트나 스피파이어를 산산조각 냈을 손상이었다. 취약한 냉각 시스템이 없는 거대한 성형 엔진은 액체 냉각 방식의 경쟁기를 즉시 무력화시켰을 충격을 막아냈다. 더욱 중요하게는 P-47이 무장을 제대로 사용했을 때 그 결과는 참혹했다. 썬더볼트의 무장 시스템은 독일 조종사들이 경험하지 못한 집중된 파괴의 중심점을 만들어냈다. 전쟁 초반 전투기들의 소총 구경 무장이나 제한된 탄약의 기관포와 달리 이 미국 전투기는 30초 이상 연속 사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공중전에서는 영원과 같은 시간이었다. 독일군의 재평가를 촉발할 사건은 1943년 6월 26일 프랑스 라조 상공에서 벌어졌다. 그것은 제61 전투비행대대 시기직 퍼스트 파이터 스쿼드론의 로버트 S. 존슨 소위와 전선을 넘어 악명 높아질 교전이었다. 존슨의 48대 P-47 편대가 호위 임무에서 돌아오던 중 유명한 아돌프 에이돌프 갈란드의 동생인 빌헬름 페르디난트 갈란트, 윌헬մ 페르디난트 갈란트, 대위가 지휘하는 제26 전투비행단 2비행대 아이데 작게슈아더 26구 소속 포케불프 그르시 역대의 기습을 받았다. 독일군은 태양을 등지고 결정적인 속도 우위를 이용해 완벽한 공격을 감행했다. 편대 맨 끝에서 비행하던 존슨의 썬더볼트는 여러 공격기의 집중 사격에 휩싸여 전투 초기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20발의 20mm 기관 포탄이 그의 항공기를 벌집으로 만들었다. 캐노피는 산산조각 났고 유압유가 조종석으로 쏟아져 들어왔으며 엔진 카울링은 뜯겨져 나갔고 계기판 뒤에서 화염이 일었다. 파편과 탄환 조각에 코와 다리를 다친 존슨은 탈출을 시도했지만 캐노피가 끼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 80mm 포탄이 캐노피 트랙에서 폭발하여 녹은 금속으로 캐노피를 봉쇄해버린 것이었다. 그는 27,000피트 상공에서 고장난 기체 안에 갇힌 신세였다.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전투 손상 허용치에 대한 모든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기름으로 뒤덮인 아퓨리를 통해 전방 시야가 전혀 없었고 격렬하게 덜컹거리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 엔진 그리고 간헐적으로만 반응하는 조종장치에도 불구하고 존슨은 항공기를 안정시키고 영국을 향해 기술을 돌렸다. P-47은 다른 어떤 전투기라도 산산조각난 잔해로 만들었을 손상을 입고도 계속 비행했다. 그러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제26 전투비행단 2비행대 JJ 미슈크 소속의 신원 미상 조종사가 조종하는 한 대의 포케불프 192 시속 170마일 약 213km 미만으로 채널 해협을 향해 힘겹게 날아가는 손상된 썬더볼트를 발견했다. 역사적 분석은 이 조종사를 명확히 지목하지 못했지만 그날의 독일 전투 보고서를 바탕으로 몇몇 이름이 제시되었다. 뒤이어 벌어진 일은 공중전 역사상 가장 놀라운 교전 중 하나였다. 독일 조종사는 존슨의 P-47 뒤에 정확히 자리를 잡고 자신의 20mm
기관포 4정과 13mm 기관총 2정에서 맹렬한 사격을 퍼부었다. 기동할 수 없었던 존슨은 자신의 방탄판 뒤에 몸을 웅크리고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썬더볼트는 모든 기관포탄을 견뎌냈다. 그러자 독일 조종사는 다시 자리를 잡고 사격했는데 이번에는 기관총만 사용했다. 기관포탄이 바닥나자 독일 조종사는 옆으로 다가와 공중에 떠있는 그 육중한 잔해를 보고 완전히 경악했다. 존슨은 그의 얼굴을 또렷이 볼 수 있었다. 젊고 금발의 그는 자신감 넘치던 표정에서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공포에 가까운 무언가로 변해갔다. 독일 조종사는 다시 자리를 잡고 남은 기관총 탄약을 썬더볼트에 몽땅 쏟아부었다. 그래도 비행기는 날았다. 그는 다시 옆으로 다가와 순전한 놀라움에 고개를 저었고 가벼운 경례를 한 후 선회하여 멀어져 갔다. 아마도 모든 무장을 소진했을 것이다. 존슨의 P-40WR은 맨스턴에 착륙했고 활주로에서 엔진이 멈춰섰다. 정비반장은 관통상 개수가 200개를 넘어서자 세기를 멈췄다. 한 기관포탄은 존슨의 머리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폭발했다. 다른 하나는 그의 좌석 뒤 방탄판에 맞았다. 엔진은 직격탄을 맞았다. 조종 케이블은 부분적으로 절단되었다. 동체의 주요 골격인 4개의 주 종통제, 마인 롱게론스 중 3개가 완전히 관통되었다. 하지만 그 항공기는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 존슨의 항공기가 살아남은 것은 연합군과 추축군 사령부 모두에 지진과 같은 충격을 주었다. 잔해를 연구하던 미국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설계 경호성을 오판했음을 깨달았다. 야크트게 슈바더 22주구의 II 그룹의 제2 비행단로부터 전투 보고서를 받은 독일 정보부는 처음에는 이 보고들을 조작으로 일축했다. 그들은 어떤 항공기도 그토록 심한 손상을 견딜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조종사들의 증언이 그 믿기 힘든 사실을 뒷받침했다. 썬더볼트는 루프트바페 최고의 전투기가 가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견뎌냈고 또 견뎌냈다. 1943년 7월경 미국 조종사들은 P-47의 고유한 장점들을 숙달하고 있었다. 제56 전투비행단장 휴버트 젬케 중령은 혹독한 시행착오를 통해 이 비밀을 밝혀냈다. 그들과 선회하지 마라. 적어도 해서 그들과 함께 상승하지 마라. 너의 질량을 활용하라. 엔진의 힘을 활용하라. 무기를 활용하라. 썬더볼트의 상당한 중량은 처음에는 단점으로 여겨졌지만 파괴적인 자산으로 변모했다. 급강하할 때 어떤 다른 항공기도 그 속도를 따라올 수 없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P-47은 시속 550마일에 도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수직 강하 시에도 어떤 독일 전투기도 필적할 수 없는 속도였다. 이 속도는 추격하는 적들을 뒤에 남겨두고 빠른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훗날 유럽 전선 최초의 미국 에이스 중 한 명이 된 워커 버드 마휴린 대위는 붐앤염이라 불리는 전략을 개척했지만 조종사들은 비공식적으로 이를 썬더볼트 터키 사냥이라고 불렀다. 재래식 공중전을 피한 P-47 비행대들은 독일 항공기의 유효작전 고도를 넘어서는 3만 피트 상공으로 상승했다. 아래에 루프트바페 전투기들이 나타나면 썬더볼트들은 기체를 뒤집어 급강하하여 독일 방어군에게 정확한 편차 사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속도에 도달했다. 이 급강하가 끝날 때 미국의 8정의 59경 기관총이 맹렬히 불을 뿜었다. 살아남은 독일 조종사들은 이를 마치 견고한 탄막의 장벽을 만나는 것 같았다고 묘사했다. 이 집중된 화력은 피할 수 없는 탄약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이 수렴 패턴에 걸린 항공기들은 단순히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산산조각 났다. 미국 공군력의 결정적인 증거는 1943년 8월 17일
슈바인푸르트와 레겐스부르크에 대한 동시 공습, 즉 그때까지 시도된 독일 내 가장 대담한 침투 작전 중에 나타났다. 이 임무는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하더라도 P-47의 작전 방향과 같은 고유한 제약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활용될 때의 무시무시한 효능도 강조할 것이었다. 제62 전투비행대대를 이끌던 데이비드 실링 소령은 강력한 기관포와 로켓을 장착하고 B-17 폭격기들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던 메소슈미트, 메비에이 켈치엠, 디스트로이어 편대를 우연히 발견했다. 이 쌍발 엔진 독일 요격기들은 상당한 화력에도 불구하고 민첩성이 떨어졌으며 루프트바페의 전용 폭격기 요격기로 사용되었다. 실링의 썬더볼트 4대 편대는 28,000피트 상공에서 공격 급강하를 시작했다. 그 교전에서 살아남은 메비 112의 사수 할리히 로트하사는 포로 신문 중 나중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국 전투기들이 하늘에서 망치처럼 내려왔습니다. 저는 800m에서 발포했습니다. 전투기의 날개에 탄환이 명중하는 것을 보며 확실한 타격을 기록했습니다. P-47은 눈에 띄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그가 발포했습니다. 우리 앞에 있던 항공기는 문자 그대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저 격추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날개는 본체에서 분리되었고 꼬리는 잘려나갔으며 조종석은 금속 파편에 비가 되었습니다. 2초 만에 미 맥심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60초 이내에 발대의 에임이 갈리십이 전멸했다. 이토록 맹렬한 화력은 독일 공군 조종사들에게 전례 뒤없는 일이었다. 각 P-47은 총당 4다디 G-15발의 탄약을 자랑했으며 총 3,400발의 무게는 약 900파운드에 달했다. 300야드의 일반적인 수렴거리에서 8정의 모든 총의 탄도들은 약 6피트 너비의 충격 지점으로 합쳐졌다. 이 치명적인 범위 내에 어떤 목표물이라도 초당 100발의 59경 발사체에 노출되었고 각 발사체는 초당 2,900피트의 속도로 날아갔다. 탄약 자체는 미국 제조 역량의 극명한 예시였다. 독일 전투기들이 빈약한 기관포 탄약 비축량, 일반적으로 20mm 무기에 대해 벨리비젠트 200발임으로 버거워하는 동안 미국 조종사들은 30초 이상 연속 사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탄약 혼합은 철갑소이탄, 철갑소이의 광탄, 그리고 일반적인 통상탄으로 구성되었으며 파괴적인 충격과 점화를 모두 위해 전략적으로 배치되었다. 유럽에서 28승을 거두며 최고의 미국 에이스가 된 프랜시스 P. 게비그 가브레스키 중령은 그 효과를 이렇게 설명했다. 팔정을 전부 맞추면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폭발합니다. 저는 배구가 문자 그대로 반으로 잘려 꼬리는 한쪽으로 기수와 날개는 다른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조종사는 자신이 무엇에 맞았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1943년 9월경 루프트바페는 P-47에 대한 또 다른 암울한 진실을 발견하고 있었다. P-47의 능력은 고고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치솟았지만 독일 전투기들의 능력은 저하되었다. 터보가급식 더블 와스프 엔진은 3만 피트 상공에서도 꾸준히 최대 출력을 발휘했다. 단단 또는 2단 기계식 과급기를 장착한 독일 전투기들은 2만 5천 피트를 넘어서면서 상당한 성능 저하를 겪었다. 206승을 거둔 독일 최고의 에이스 중 한 명인 한스 필립 상위는 1943년 10월 8일 사망하면서 이 가혹한 현실을 맞이했다. 브레멘 상공 2만 8천 피트에서 B-7 폭격기 편대에 대한 공격을 지휘하던 중 필립은 자신의 포케블프 190A가 희박한 대기에서 무겁고 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고도에서 강력했던 BMW 851 엔진은 거의 6마일 상공에서 공기에 허덕이고 있었다. 제56 전투비행단의 P-47들이
32,000피트 고도에서 그의 비행대 위로 강하했을 때 독일 요격기들은 취약한 목표물이 되었다. 당시 에이스가 되는 길을 걷고 있던 로버트 존슨은 31,000피트 상공에서 복잡한 기수 예술로 표시된 필립의 독특한 포켓불프를 식별했다. 존슨의 전투 보고서는 담담했다. 300야드, 30도 편차에서 발포. 동체 전체에 걸쳐 명중 확인. 적기 폭발. 낙하산 목격되지 않음. 필립의 죽음은 루프트바페 전역에 깊은 반향을 일으켰다. 동부와 서부 전선에서 500회 이상의 전투 임무를 수행하며 살아남은 그런 실력의 조종사가 썬더볼트를 견딜 수 없다면 일반 조종사들에게는 어떤 희망이 남아있겠는가. 독일 최고 사령부는 P-47의 능력에 대한 긴급 조사를 지시했다. 1943년 11월 라이히스 마르샬 헤르만 괴링에게 제출된 보고서는 암울했다. 썬더볼트의 작전 고도는 42,000피트를 넘어섰는데 이는 어떤 독일 요격기도 도달할 수 없는 고도였다. 그것의 급강하 속도는 음속에 가까웠다. 그것의 방어는 조종사 뒤에 38인치 강철 격벽, 1~2인치 방탄 유리 앞유리, 그리고 엔진을 둘러싼 보호 장갑판을 특징으로 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견고한 기체가 일반적인 전투기 3대를 파괴할 만한 공격을 견디고도 기지로 돌아올 수 있게 했다는 점이다. 1944년 1월 개량된 P-47 모델이 영국에 배치되기 시작했으며 한때 조롱받던 하늘을 나는 돼지에서 진정한 공중의 공포로 완전히 진화했음을 알렸다. P-47 D-22는 폭 13피트의 패들 모양 블레이드를 자랑하는 해밀턴 스탠다드 하이드로매틱 프로펠러를 장착했는데 그 넓은 시위는 거대한 노처럼 공기를 효과적으로 움켜쥐었다. 상승 능력의 증가는 즉각적이고 놀라웠다. 이전 썬더볼트가 해수면에서 분당 2,200피트의 느린 속도로 상승했던 반면 패들 블레이드 변형 모델은 분당 3,000피트에 도달할 수 있었고 종종 다양한 고도에서 독일 요격기들을 능가하거나 동등했다. 거대한 프로펠러는 또한 가속을 향상시켜 썬더볼트가 수평 비행 중에도 더 빠르게 속도를 올릴 수 있게 했다. 200회 이상의 전투 임무를 수행한 베테랑인 야크트게 슈바더 11부제 하up트만 하인츠 크노케는 1944년 2월 하노버 근처에서 폭격기 요격 임무 중 이 업그레이드된 모델들을 만났다. 그는 작전 일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그 뚱뚱한 미국 전투기들이 상승 능력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하노버 근처에서 한 비행대대를 기습하며 평소처럼 우리가 우위를 점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들은 우리와 직접 교전하며 우리와 나란히 상승했다. 우리가 이탈하려고 시도하자 그들은 우리를 3만 피트까지 추격했다. 슈미트는 붙잡혀 산산조각 났다. 남은 것은 영이 기둥과 잔해뿐이었다. 이것들은 우리가 작년에 비웃었던 항공기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패들 블레이드 프로펠러는 단순한 성능 향상 이상의 것을 이루어냈다. 그것은 썬더볼트의 음향적 특성 자체를 변화시켰다. 블레이드 끝이 음속 장벽을 깨뜨리며 발생하는 특징적인 천둥 같은 포효는 수마일 밖에서도 들렸다. 독일 보병 부대들은 오로지 소리만으로 접근하는 P-47을 식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중 파괴를 예고하는 깊고 위협적인 으르렁거림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돈너슐라크, 즉 천둥소리라고 불렀다. 1944년 3월경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한 썬더볼트들은 이제 독일 영공 깊숙이 폭격기 편대를 호위할 수 있었다. 일반적인 탑재량은 107갤런짜리 쌍발 날개 탱크 또는 75갤런짜리 단일 동체 탱크를 포함하여 작전 방향을 1000마일 이상으로 늘려주었다. 패들 블레이드 프로펠러가 보조 탑재량을 싣고도 향상된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썬더볼트들은 연료를 투기한 직후에도 적들과 대등하게 교전할 수 있었다.
루프트와페의 방역 전략은 폭격기에 집중되었고 미국 주간 폭격 작전을 중단시킬 만큼 충분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이는 P-47 호위 방벽을 뚫어야 했고 이는 위험할 정도로 자멸적인 기동이 되었다. 독일 조종사들은 그 거대한 미국 전투기들에 대해 두려움에 가까운 마지못한 경외심을 품게 되었다. 주로 동부전선에서 275승을 거둔 독일 최고의 에이스 중 한 명인 귄터 소령은 1944년 3월 6일 P-47들과의 끔찍한 대결을 겪었고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는 나중에 회고록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우리는 태양을 배경으로 통통한 실루엣을 한 그들을 우리 위에서 보았습니다. 한 목소리가 코웃음 쳤죠. 하늘을 나는 돼지들이 오는군. 그 웃음은 30초도 안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폭포수처럼 내려왔고 우리의 반응 능력을 압도했습니다. 그들의 첫 급강하로 우리 전투기 세대가 전멸했고 그들은 그저 사라져 불타는 잔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총은 우리 무기처럼 짧은 점사가 아니라 연속적이고 밀집된 불줄기를 뿜어냈습니다. 그런 총탄 세례에 걸린다는 것은 즉각적인 소멸을 의미했습니다. 호위 임무는 또 다른 썬더볼트의 우월성, 즉 그 유지력을 부각시켰다. 독일 전투기들이 최대 속도로 달리며 연료 비축량을 빠르게 소모하는 동안 견고한 미국제 성형 엔진은 효율적인 고고도 순항을 유지할 수 있었다. 썬더볼트들은 장시간 동안 폭격기들을 호위하며 상공 엄호 임무를 순환적으로 수행하는 동시에 교전 및 귀환을 위한 충분한 연료를 보유할 수 있었다. 1944년 봄, 장거리 호위 임무를 위해 더 많은 P-51 머스탱이 배치되면서 P-47 비행대들은 점차 지상 공격으로 초점을 옮겼고 이는 P-47를 독일군의 가장 두려운 공중 자산으로 만들었다. 이 전략적 전환은 1944년 4월 연합군의 프랑스 침공 준비와 동시에 탄력을 받았다. 썬더볼트의 강력한 중기관 총포대는 지상 목표물에 대해서도 유사한 효능을 발휘했다. 그것의 일반적인 철갑 소이탄은 대부분의 독일 차량에 상부 장갑을 관통할 수 있었고 발사되는 탄막의 엄청난 밀도는 비장갑 목표물을 순식간에 소멸시킬 수 있었다. 단 2초의 점사로 160발의 59경 탄환이 대략 트럭 크기의 면적에 퍼부어졌다. 그러나 폭탄과 로켓의 통합은 P-47을 다재다능한 공중 거물로 진정으로 변모시켰다. D형은 양날개 아래에 1000파운드 폭탄 2발, 그리고 중앙선에 500파운드 폭탄 1발을 실을 수 있었는데 이는 전쟁 초기의 중형 폭격기와 맞먹는 탑재량이었다. 이후 모델들에는 각각 105mm 포탄 1발의 위력을 지닌 10발의 5인치 고속 항공 로켓 HBAR을 위한 제로 길이 발사 레일이 통합되었다. 노르망디 전역 당시 102기시오구 기갑척탄병 연대장 한스폰 루크 대령은 P-47의 지상 공격을 직접 목격했다. 조종사들의 얼굴이 보일 정도로 낮은 고도로 강하했습니다. 소음은 끔찍했습니다. 엔진은 천둥처럼 울리고 로켓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어서 강력한 기관총의 타격음이 뒤따랐습니다. 우리 트럭 호송대 전체가 그냥 사라졌습니다. 단 한 번의 비행으로 20대의 차량이 연기나는 잔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병사들에게 미친 심리적 피해는 파멸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야보, 자버, 즉 전투 폭격기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명칭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저격수 같은 정밀함을 휘두르는 공중무기 플랫폼이었습니다. 1944년 6월 6일 독일 공군은 공중우세의 심오한 변화를 이해했다. 500대 이상의 P-47이 침공군에 공중 엄호를 제공하며 상륙 해변 위에 난공불락의 방패를 구축했다. 침공 지역에 도달하려던 독일 요격기들은 전멸했다.
그날 해변에 도달한 3명의 독일 조종사 중 한 명인 야그트게 슈바더 이 비행단의 볼프강 피셔 중위는 이렇게 보고했다. 하늘은 명백히 미국 것이었습니다. 썬더볼트들은 해수면부터 3,000피트 상공까지 층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새벽 침투를 시도했습니다. 우리 비행단의 전투기 10부대. 저는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P-47들은 모든 비행 고도에 잠복해 있었습니다. 그들 위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의 무장은 우리 항공기를 금속 파편으로 만들었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 몇 주 동안 P-47은 낮 시간 동안 독일 수송력을 체계적으로 무력화시켰다. 이를 보여주는 수치는 정말로 경이로웠다. 6월 한 달 동안만 제9공군 소속 썬더볼트들은 육제부유희 일대의 철도기관차, 3,047대의 트럭, 512대의 전차와 장갑차, 그리고 4,553대의 마차를 파괴했다고 보고했다. 그 결과 독일 국방부는 오로지 밤에만 이동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연합군의 진격에 맞설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했다. 독일군은 썬더볼트의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그들은 차량 장갑을 강화하고 추가 대공포를 배치했으며 새로운 위장 전술을 고안했다. 모든 노력은 헛수고였다. P-47의 속도, 견고한 보호, 막강한 화력의 조합은 그들을 사실상 무적 상태로 만들었다. 심지어 악명 높은 88mm 대공포조차 낮은 고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이 전투기들을 추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유럽 전역을 휩쓸면서 P-47은 동시에 태평양 전선에서도 그 효과를 입증했다. 뉴기니 기지에서 작전하던 제348 전투비행단은 썬더볼트의 특성이 태평양 전쟁의 엄청난 거리와 가혹한 조건에 완벽하게 적합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제348 전투비행단을 지휘했던 닐 커비 대령은 이 환경에 특별히 맞춰진 전투 전략을 고안했다. 1983년 10월 11일 커비는 웨와크 상공에서 4대의 P-47 편대를 이끌고 일본 항공기 40대와 맞서 싸웠으며 단 한 번의 교전에서 적기 역대를 격추하여 명예훈장을 받았다. 민첩하지만 취약한 미국 전투기와 싸우는 데 익숙했던 일본군은 P-47의 압도적인 화력과 탁월한 내구성 조합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뉴기니 상공에서 P-47과 조우했던 일본의 에이스 사부로 사카이는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는 그들을 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몇 발만으로 P-40을 파괴할 수 있었던 우리의 20mm 기관포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한 썬더볼트에 수십 발을 퍼부었지만 그것은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의 방역 사격은 무시무시했습니다. 항공기를 산산조각 내는 굵은 구경 탄환의 폭류였습니다. 태평양 전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P-46에는 습식 날개, 웨트 윙스 덕분에 연료 탑재량이 확장되었는데 각 날개가 93갤런을 저장하여 작전 방향이 함부 50마일까지 늘어났다. 이 기종은 B-27 가을을 일본까지 호위하게 되었고 1943년에 초기 제한된 사거리 요격기가 진정한 장거리 공중무기로 변모했음을 입증했다. 아마도 P-47 진화의 결정적인 증거는 독일 제트 전투기와의 교전 중에 나타났다. 최고 속도 웨다 21피의 메서슈미트 메이 262는 프로펠러 구동 항공기의 사정거리 밖에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썬더볼트 조종사들은 두 가지 특정 상황에서 제트기를 요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바로 제트기가 가장 취약한 이 착륙 시점과 높은 고도에서 고속으로 급강하할 때였다. 1984년 11월 27일 제3자5비 전투비행단 소속 존 C. 메이어 중령은 썬더볼트를 사용하여 매미에 262를 격추한
최초의 조종사 중 한 명으로 명성을 얻었다. 8,000피트 상공에서 급강하한 머의 P-47은 시속 500마일에 육박하는 속도를 달성하여 제트기를 수평 비행 중에도 따라잡을 만큼 빨랐다. 속도 우위를 확신하던 제트기 조종사는 머의 기관포가 400야드 거리에서 맹렬히 불을 뿜을 때까지 급강하하는 P-47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머의 전투 보고서에는 적 항공기는 맹공격 속에 산산조각 났다. 2개의 엔진을 포함한 큰 부분들이 주동체에서 떨어져 나갔다. 조종사는 탈출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었다. 8정의 59경 기관총이 집중적으로 퍼붓는 탄막은 당초 예상보다 제트기에 더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1945년 초에는 독일 제트기와 V1 비행폭탄에 맞서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P-40M 버전이 출시되었다. 물 메탄올 분사로 출력이 2800마력으로 높아지고 세련된 공기 역학적 설계가 적용된 이 궁극적인 썬더볼트들은 3,000피트 고도에서 수평 비행 시 480bmTHF에 도달할 수 있었고 특정 조건에서는 제트기까지도 요격할 만큼 빨랐다. P-47로 무장한 제63 전투비행대대 지휘관 조지 보스트윅 소령은 1945년 3월에 A-2 2대를 격추했다. 그의 전략적 평가는 속도보다 치명성을 강조했다. 제트기들은 우수한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기동할 수 없고 공격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우리 기관총에 잘 조준된 한발 사격으로도 그들은 양피지로 만든 것처럼 산산조각 납니다. 그들은 폭격기를 공격하기 위해 속도를 줄여야 합니다. 그때가 우리가 그들을 잡을 때입니다. 미국 제조력의 정점은 1945년 1월 1일 연합군 공군력을 파괴하기 위한 독일 공군의 마지막 절망적인 도박인 보덴플라테 작전 중에 나타났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전역의 연합군 공군 기지에 남아있는 가장 숙련된 조종사를 포함하여 거의 900대의 독일 전투기가 기습 공격을 개시했다. 제3유보 전투비행단의 P-47이 주둔하던 매츠 근처 Y-34 비행장에서 공격은 처음에는 성공적이었다. 독일 전투기들은 활주로에 있던 썬더볼트 22대와 다른 여러 대의 항공기를 파괴했다. 사령부로 끌려온 포로 독일 조종사는 불타는 항공기를 가리키며 조롱했다. 이 광경이 어떻습니까? 조지 브루킹 소령의 대답은 제9공군 전체에 걸쳐 전설로 기록되었다. 그는 지상 요원들이 이미 손상된 기체를 치우고 새 항공기를 위한 주기장 하드스탠드를 준비하고 있는 비행선 쪽으로 손짓했다. 내일까지 우리는 새 항공기 40대를 갖게 될 겁니다. 당신들은 조종사를 교체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독일 조종사의 자만에 찬 미소는 사라졌다. 48시간 이내에 영국 보급기지에서 날아온 새 P-47D 40들이 활주로에 줄지어 섰다. 보덴플라테 작전에서 독일 공군은 대체 불가능한 많은 교관과 비행대 대장을 포함하여 항공기 221대와 조종사 213명을 잃었다. 이 손실은 결코 회복될 수 없었다. 미국은 공격받은 모든 비행장에서 총 134대의 항공기를 잃었으나 이 모든 것은 일주일 안에 교체되었다. 이 수치들은 피할 수 없는 몰락의 그림을 그렸다. 리퍼블릭 에이비에이션은 전쟁 기간 동안 시범 잼기 83대의 썬더볼트를 생산하여 다른 어떤 미국 전투기 생산량도 넘어섰다. 절정기에는 론가일랜드의 파밍데일 공장에서 60분마다 하루 종일 새로운 썬더볼트가 생산되었다. 1942년 한때 황량한 농경지였던 인디애나주의 에반스빌 공장은 1944년까지 월 500대의 항공기를 생산하고 있었다. 단 한 대의 P-47D는 6만 5천 개의 개별 부품, 8마일의 전선, 2,000파운드의 알루미늄, 그리고 300파운드의 고무로 구성되었다.
엔진만 해도 2,400개의 개별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1,000분의 1인치 공차로 가공되었다. 그러나 많은 수가 진주만 이전에는 항공기를 본 적도 없던 미국의 노동자들, 특히 여성들은 이 복잡한 기계들을 일반적인 평시 기준을 능가하는 정밀도로 조립했다. 군수품 생산도 마찬가지로 경이로웠다. 각 P-47 출격은 산차 400발의 59 구경 탄약을 필요로 했으며 수백 대의 썬더볼트가 매일 임무를 수행했다. 1944년 중반까지 월 탄약 소비량은 1천만 발을 넘어섰다. 여러 탄약 시설 중 하나인 미주리주의 레이크시티 조병창은 매달 3천만 발을 생산했다. 모든 탄약은 1만 분의 1인치 공차로 제조되어 동기화된 발사 시스템을 통한 완벽한 작동을 보장했다. 연료 소모는 엄청났다. 각 썬더볼트는 일반 비행 시 시간당 100갤런을 소모했으며 물 분사 장치를 사용한 전투 시에는 300갤런으로 늘어났다. 1944년 말까지 제9 공군 단독으로 매달 2,500만 갤런 이상의 항공유를 소모했으며 이 모든 연료는 미국의 대규모 제조력의 결과물인 유조선에 실려 대서양을 건너 운송되었다. 항공기 생산보다 더 놀라운 것은 조종사 훈련이었다. 1944년까지 미국은 고등훈련을 통해 매년 3만 명의 조종사를 배출했는데 이는 독일이 전쟁 전체 기간 동안 훈련시킨 조종사 총계보다 많은 수치였다. 각 P-47 조종사는 전투에 투입되기 전에 최소 400시간의 비행 훈련을 받았으며 여기에는 고성능 전투기 훈련 100시간이 포함되었다. 반면에 독일 조종사들은 전쟁 막바지에는 총 비행 시간이 100시간도 채 되지 않은 상태로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숙련도는 전투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미국 조종사들은 편대 비행, 계기 비행, 사격술, 전술 등 철저한 훈련을 받고 유럽에 도착했다. 그들은 노획한 독일 항공기를 상대로 훈련하며 적의 능력과 한계를 이해했다. 그들은 독일 조종사들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던 기술 문서를 숙지하며 자신의 항공기 시스템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1984년 9월 영국에 도착한 유진 로버츠 중위는 미국의 우월한 훈련의 이점을 보여주었다. 저는 비행 기록부에 425시간을 기록했습니다. P-47로 75시간을 포함해서요. 저는 예인 표적에 사격했고 편향 사격을 연습했으며 실제 전투에서 촬영된 건 카메라 필름을 연구했습니다. 제 첫 임무에서 저는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제가 맞섰던 독일 조종사는 제 경험의 절반도 갖지 못했을 겁니다. 교전은 극명하게 불균형했습니다. 1945년 3월 2년 전 썬더볼트를 임신한 SO라고 비웃었던 바로 그 조종사인 요제프 프릴러 중령은 사기를 북돋우려던 독일 선전 관리들에 의해 인터뷰되었다. 대중에게 공개하기에는 너무 사기를 꺾는다고 여겨진 그의 발언은 독일 정서의 심오한 변화를 드러냈다. 썬더볼트는 지금까지 제작된 전투폭격기 중 최고였다. 그 치명적인 위력은 비할 데 없었다. 표준 전투 시에도 걸리거나 과열되거나 탄약이 고갈되지 않는 무기였다. 중형 폭격기처럼 폭탄을 수송하고 포병처럼 로켓을 발사하며 필요시 전투기처럼 공중전에도 참여했다. 그러나 이 기계 그 자체를 넘어선 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바였다. 바로 미국의 무한한 제조 능력이다. 그들은 10대를 잃으면 20대를 만들었고 우리는 한 대를 잃으면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들의 조종사는 우리의 교관들보다 더 훈련이 잘 되어 있었다. 그들에게는 훈련을 위한 연료, 연습을 위한 탄약, 모든 것에 대한 예비 부품이 있었다. 우리에게는 용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물자가 없는 용기는 단지 항복을 미루는 것일 뿐이었다. 우리는 43년에 그들을 비웃었지만
지금은 웃지 않는다. 그 무기 소리를 들으면 죽음이 도래했음을 깨닫게 된다. 그 소리는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기계적이고 정확하며 멈출 수 없는 모든 미국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절대적인 물량의 지배력을 구현했다. 그들은 뛰어난 전술이나 용감한 조종사로 우리를 정복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우리를 금속과 군수품의 홍수 아래 잠기게 했다. 1945년 4월이 되자 독일 공군은 대부분 이론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연료 부족으로 대부분의 항공기가 비행하지 못했다. 숙련된 조종사들은 전사하거나 포로로 잡혔다. 비행장들은 파괴된 폐허가 되었다. 그러나 항공기와 연료가 있더라도 독일 조종사들은 감당하기 힘든 공영에 처했다. 공격한다는 것은 지상에서부터 4만 피트까지 모든 공중 공간을 장악한 P-47 편대와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945년에 훈련받은 마지막 독일 조종사 중 한 명인 클라우스 브레치 슈나이더 상사는 전쟁이 끝나기 전 단 한 번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다. 라이프치 상공에서 P-47과 마주친 그의 경험은 12초 동안 지속되었다. 나는 그들이 위에서 급강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완벽한 편대를 이룬 썬더볼트 4대였습니다. 선회하려 했지만 그들은 너무 빨랐습니다. 선두기가 500m 거리에서 발사했습니다. 제 비행기는 무거운 망치에 맞은 것처럼 진동했습니다. 엔진이 폭발하고 날개가 분리되었습니다. 겨우 탈출했습니다. 낙하산에 매달려 그들이 제 비행대 전체를 전멸시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1분도 차이 되지 않아 전투기 6대가 사라졌습니다. 하늘에서는 불타는 알루미늄과 인간의 잔해가 떨어졌다. 정신적인 피해는 막대했다. 독일 조종사들은 의무장교들이 야보 열병이라고 부르는 해당 지역에서 썬더볼트가 목격될 때 유발되는 심신 증상을 겪었다. 스피파이어와 허리케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섰던 베테랑들조차 P-47과의 임무 전에는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 접근하는 썬더볼트의 분명한 굉음은 생존을 위해 즉각적인 엄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지상군 병사들 사이에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P-47 작전의 최종 통계는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유럽에서는 공중전에서 독일 항공기 52대가 격추되었고 활주로에서 35대의 기체가 파괴되었다. 또한 8만 6천 대의 철도 화차, 9천 대의 철도 기관차, 6천 대의 장갑 전투 차량, 6만 8천 대의 트럭, 그리고 6만 대의 마차가 파괴되었다. 태평양에서는 공중전에서 일본 항공기 697대가 격추되었고 지상에서 150대의 기체, 1,500대의 차량, 150대의 기관차, 그리고 셀 수 없는 바지선, 선박, 요새화된 진지들이 파괴되었다. 주력 기종이 P-47로 구성된 제9공군 단독으로 203.843회의 전투 임무를 수행했으며 12만 톤의 폭발성 탄약을 투하하고 1억 3,500만 발의 탄약을 발사했으며 6만 발의 로켓을 발사했다. 썬더볼트 부대는 46대 1의 공중전 격추율을 기록했으며 동시에 모든 연합군 전투폭격기 중에서 가장 낮은 손실률을 자랑했다. 이 수치들 뒤에 숨겨진 인명피해는 엄청났다. 독일 공군은 서부 연합군과의 교전에서 약 28천 명의 조종사 사상자를 냈다. 상당수가 미군 중기관총의 맹렬한 포격에 쓰러졌다. 각 손실은 수년간의 집중적인 훈련을 의미했으며 독일로서는 대체 불가능한 투자였다. 전쟁이 끝날 무렵 일반적인 독일 전투기 조종사는 30시간 미만의 전투 경험을 쌓았지만 평균적인 P-47 조종사는 200시간이 넘는 경험을 자랑했다. 오버우어젤에 있는 독일 공군 신문시설에서 붙잡힌 연합군 비행사들은 독일 정보기관의 신문을 받았다.
1945년에 회수된 기록들은 독일이 적기 DGA에 대해 평가를 바꾸었음을 밝혀냈다. 적대 행위 내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P-47 관련 자료는 인식의 완전한 전환을 보여주었다. 1943년 4월, 다이빙 속도를 제외한 모든 성능 면에서 독일 모델보다 열등하다고 평가된 육중하고 뻣뻣한 전투기. 기관총 무장은 대포를 장착한 적에게는 불충분하다고 여겨졌다. 평결, 위협 미미. 헤츠움베르크 43년 12월차. 뛰어난 고고도 성능을 입증했다. 탁월한 구조적 경호성을 가졌다. 그 공격력은 점점 더 문제가 되었다. 조종사들은 정교한 전술적 접근 방식을 보였다. 평결, 이후 워친지 여천 피트 이상 고도에서 주목할 만한 위협. 힐크게스 44년 6월 열, 탁월한 전투폭격기. 이번 1000피트 이상 고도에서는 모든 독일 변형 기종을 능가했다. 그 화력은 모든 종류의 목표물에 대해 파괴적임이 입증되었다. 거대한 구조적 경호성 때문에 격추하기가 극히 어려웠다. 평결, 모든 비행 고도에서 치명적인 위험. 1945년 3월, 전쟁 전체에서 가장 우수한 전투폭격기. 그 파괴력, 회복력, 그리고 작전 효율성의 조화는 비할 데 없었다. 조종사의 기량은 탁월했다. 평결, 직접적인 대결은 생존 가능성이 없음을 보장했다. 1985년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열린 독일과 미국 전투기 조종사들의 재회 모임에서 이전의 적들은 평화롭게 모였다. 한때 독일 공군 전투 비행단의 사령관이었던 아돌프 갈란트 중장은 P-47에 대해 질문을 받았다. 비디오에 담긴 그의 대답은 관점의 심오한 변화를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1943년에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가 회고했다. 우리는 이 육중하고 무거운 전투기를 보고 그저 웃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공중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우리는 선언했습니다. 그들은 폭격기를 만들고 그것을 전투기라고 불렀을 뿐이다. 이해하지 못한 것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유럽식 전투기를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대량 생산, 압도적인 화력, 그리고 순수한 생존 능력을 중심으로 미국식 전투기를 설계했습니다. 그들은 소모전에서 피해를 흡수하고 엄청난 파괴력을 전달할 수 있는 항공기가 승리할 것이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그들의 판단은 절대적으로 옳았습니다. 전쟁 후 노획한 P-47을 처음 조종했을 때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그 순수한 힘은 경이로웠습니다. 마치 하늘로 끌려 올라가는 것처럼 상승했습니다. 조종석은 편안했고 시야는 탁월했으며 조종은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갑옷으로 무장한 진정한 조종사들의 기계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것은 미국이 전 세계적인 양대 해양 전쟁에 참전하면서도 이 정교한 항공기를 4,5,000대 이상 제조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각각의 항공기는 독일이 설계한 어떤 것보다 복잡한 엔진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가 우리의 더 간단한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그것들을 생산했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무기들은 그가 덧붙였다. 우리가 루스벨트의 피아노라고 애칭했는데 그것들이 내는 독특한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그 소리가 공중에 퍼지면 그것은 당신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제 많은 동지들에게는 그것이 그들이 들은 마지막 소리였습니다. P-47은 단지 독일 공군을 격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 공군을 완전히 해체시켰습니다. P-47의 기본적인 설계는 미국의 산업 철학을 완벽하게 담아냈다.
겉보기에 끝없는 자원에 힘입은 견고한 공학 기술이었다. 모든 단일 부품이 과도하게 설계되었고 과도한 출력을 냈으며 과잉으로 만들어졌다. 주익스파만으로도 항공기의 최대 이륙 중량의 3배인 4만 파운드를 지탱할 수 있었다. 엔진 마운트는 최대 7기의 힘을 견디도록 설계되었다. 조종 케이블은 전체적으로 이중화되어 있었고 자동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탄약 공급 시스템 자체도 독창성의 승리였다. 각 4시 25발을 수용하는 8개의 개별 탄약 상자가 전기 부스터 모터를 통해 무기의 탄약을 공급하여 격렬한 G포스 기동 중에도 걸림을 방지했다. 총은 작동 고도에서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적으로 가열되었다. 각 무기에는 자체 장전 메커니즘이 있었고 개별적으로 동기화될 수 있었다. 수렴점은 150에서 400야드까지 조절 가능하여 조종사가 선호하는 교전 거리에 맞춰 정밀하게 조정할 수 있었다. 전쟁 후에도 일부 독일 베테랑들은 P-47의 성공이 우월한 설계가 아닌 순수한 물량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독일 전투기들이 기술적으로는 앞섰지만 단순히 수적으로 압도당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제 전투 기록은 다른 이야기를 제시한다. 수적 균형이 잡힌 교전에서도 P-47은 꾸준히 승리했다. 처음에는 대포 발사보다 열등하다고 치부되었던 중기관총 무장이 실제 전투에서는 놀랍도록 더 효과적임이 입증되었다. 총기 카메라 영상 분석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대포 포탄은 개별적으로는 더 파괴적이었지만 정밀한 조준이 필요했고 일반적으로 총 벨지 미심이 200발로 제한된 탄약을 제공했다. 반대로 P-47의 무기 배열은 조준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명중을 보장하는 조밀한 확률의 구름을 생성했다. 일반적인 교전거리에서 단 2초의 발사만으로도 적 전투기 크기의 목표물에 최소 수십 발을 박아 넣어 파괴를 보장할 수 있었다. 탄약 자체도 우수했다. 미국 몸 59경 철갑 소위탄은 지연 신관을 포함하여 폭발 전의 깊은 관통을 보장했다. 소위 성분은 산천데이 오셀데크의 뜨거운 온도로 연소하여 알루미늄 기체에 불을 붙일 만큼 충분히 뜨거웠다. 독일 20미비르비 포탄은 더 무거웠음에도 불구하고 표면 접촉 시 자주 폭발하여 시각적으로는 화려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피상적인 손상을 입히는 경우가 많았다. P-47 썬더볼트는 대량 생산된 단일 엔진 피스톤 전투기 중 가장 무거운 기종이라는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 1만 파운드의 공허 중량은 일부 쌍발 엔진 전투기의 최대 이륙 중량을 능가했다. 그 엔진은 이전 세계 대전의 전체 폭격기 편대보다 더 많은 동력을 생성했다. 그 무장은 보병 한 분대 전체보다 더 집중된 화력을 전달했다. 하지만 그것은 수만 대가 쏟아져 나왔고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이들이 조종했으며 단 몇 주간의 훈련을 받은 정비사들이 잔혹한 전투 조건에서 유지 보수했다. 독일의 인식은 초기 조롱에서 완전한 공포로 2년도 채 안 되는 기간에 급진적으로 변화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나는 우유병은 독일 공군 전체 작전 역사상 가장 두려운 항공기로 변모했다. 스피파이어, 허리케인, 그리고 소련의 야크기를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맞섰던 노련한 베테랑들조차 전쟁이 끝난 수십 년 후에는 P-47에 대해 조용하고 거의 경외하는 어조로 이야기했다. 오하이오 데이턴에 있는 미국 공군 박물관에는 정교하게 복원된 P-47D가 다른 전설적인 전투기들 사이에 자랑스럽게 서 있다. 전시 표지판은 기술 사양과 전공을 나열하지만 그 이야기의 진정한 본질은 근처의 작은 전시 케이스에 담겨 있다. 그 케이스에는 사용된 전동 59경 탄피와 집중 사격 아래 포케불프 192 산산조각 나는 모습을 담은 총기 카메라 필름 한 조각이 들어있다. 이 인상적인 전시물 아래에는
1945년 신문 보고서에서 발췌된 익명의 독일 조종사의 인용문이 놓여 있다. 처음 그들을 마주했을 때 우리는 비웃었습니다. 투박하고 못생긴 미국 전투기였고 기동할 수도 상승할 수도 진정으로 싸울 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선회하거나 상승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웃음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총들을 당신에게 겨눴고 당신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웃음은 우리의 동지들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P-47 썬더볼트는 경멸의 대상으로 전장에 투입되었지만 결국엔 완전한 섬멸의 도구로 전쟁을 끝냈다. 그 사이 8정에 동기화된 브라우닝 기관총은 공중전의 교리를 근본적으로 새로 썼고 루프트바페를 멈출 수 없는 납탄 세례 아래 효과적으로 파묻어 버렸다. 1943년 4월 독일 조종사들은 그 둔해 보이는 미국 전투기를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1945년 5월이 되자 웃음조차 생각할 수 있는 독일 조종사는 사실상 남아있지 않았다. 그 천둥은 결정적인 선언을 내렸고 이제 하늘은 명백히 미국의 것이었다.